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2030 청년들 강조 엄청나게 하던데. 네. 그래서 뭐 선대위에서도 파격적으로 2030을 앞에 내세우고 네. 윤석열 후보 청와대 가도 모든 각 부처실에 청년 보좌관 뭐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렇게. 네네. 그 오창석 평론가 30대 나이로서 네네. 어떻게 봅니까? 정치권이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청년들과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는 2030의 표심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유화 정책이죠. 양쪽에서 2030 표심들이 아직까지는 부동층에 속해 있고 더 이제 손을 내미는 곳에 표를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네. 조금씩 이제 40대 말로 가는데 모든 정책에 소외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신혼부부 정책, 뭐 청년 정책, 예. 노인 정책, 모든 정책에 다 이 40 세대는 다 배제되고 소외됩니다. 네. 그럼 과거 2030 때는 잘해줬냐 정부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요즘에 그 MZ 세대는 오히려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보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그 어떤 시기에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986년생 36살인데 예. 제가 취업을 한창 열심히 준비하던 이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예. 취업 시장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1승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번 서류 탈락하고 100번 면접 떨어져도 한 군데만 합격하면 된다. 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올해입니다. 10개의 공채 중에 7개가 경력직입니다. 3군데가 신입사원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극소수만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승이 아니라 한 개도 제대로 서류 낼 곳이 없어요. 더 어려졌다. 더 어려졌고 예. 집값도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예.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어렵고 집도 못 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IMF만큼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IMF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집 구하셨죠? 아니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저 월세 살아요. 다른 사람의 월세 가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MF를 직격으로 뜯어맞았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X 세대죠. 네. 당시 뭐 취업할 길도 뭐 회사가 있어야 취업을 하죠. 다 나라가 망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다들 군대 가려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때 군입대율과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폭증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세대나 다 힘들다. 네. 근데 왜 지금 특히 이 MZ세대 2030의 정치권이 이렇게 공을 들이느냐. 그게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당대의 고민은 당대가 가장 어렵게 느끼니까 그런 것 같고 40대에도 취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40대 첫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20대 첫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 취업 시장의 타격을 훨씬 더 크게 받으니 아무래도 거기도 신경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하셨던 40대가 소외된다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댓글에도 네. 다 제 얘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4050은 봉이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예. 40까지 또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0대부터는 이제 정년퇴직 전후가 될 수 있는 나이라서 취업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긴 어려운 나이가 아닌가. 정치권에서 50대 여러분 뭐 첫 취업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재취업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0대 공약은 또 따로 마련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대가 좀 가장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2030이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 인생에 집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럼 40대 중에서도 집 못 사는 사람 많거든요. 많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떻게? 2030은 기회라도 있지. 지금 40대가 집 못 산다면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책이 그렇게 해서 2030에게만 뭘 풀어주겠습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아파트 공급을 만약에 한다. 2030만 더 넣어보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2030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혜택이 좀 가니까 40대는 전혀 없다 거기에. 뭐 그런 거죠. 뭐 40대 공약도 당연히 마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애 첫 주택 대상이 이제 뭐 2030, 40, 뭐 신혼부부 뭐 이렇게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2030을 너무 얘기하고 40이 소외됐다라는 것도 정치권 조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창석 평론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는 2030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야 모두가 좀 제3정당까지 2030에 공을 기울인 것 같은데 뭐 이게 또 어떻게 느끼면은 세대별로 그 정당에서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모든 세대가 소외되지 않게끔 잘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로써 이제 대선이 딱
10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고도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워낙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10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후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뭐 충분하지만 100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호남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간의 호남 일정을 소화했고 호남에 내려가서 시장 등을 방문해서 민주당의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또 광주 공동선대위를 발표했었는데 여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고등학생 남진희 양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파격적인 선대위원장을 발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파격적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MZ 세대가 아 그래 하면서 펴주진 않을 거고요. 네. 그 어쨌든 3박 4일 일정을 호남을 해서 강행군 했었죠. 네. 지금 하루에도 5개 6개 일정인데 그거를 3박 4일 동안 다 매일 그렇게 소화를 했거든요. 그만큼 강행군 한 것은 다른 데는 뭐 경상도나 충청도는 2박 3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만 3박 4일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호남표가 결집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호남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2자릿수를 훌쩍 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텃밭이었다고 한 호남이 이재명한테 오지 않는다. 그래서 호남에 정성을 굉장히 쏟는 모습.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가기 전에 이재명 후보 안에 있는 김혜경 씨가 또 호남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호남표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남 지지층 결집이 되게 중요한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로 추정이 되는 후보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향해서 반대 유세를 하려다가 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못 풀어요. 아, 못 풉니까? 네. 그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이낙연 지지자도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재명 혐오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다. 끌어안아야 된다. 절대로 끌어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2018년 경기도 지자선거 할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이재명에 대한 혐오 그리고 차라리 남경필 찍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네. 그거 어떻게 원팀이 됩니까? 지금도 이재명 찍는데 윤석열 찍는다고 하잖아요. 네, 민주당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지지층이 더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됩니다. 네, 모두 다 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넘어가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의원 캠프에 있었던 조경태 의원을 또 임명을 하고 이수정 경기도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임명하고요. 30대 워킹맘 무역 컨설팅 대표인 트루커바디나 대표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7명을 또 선대위원으로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파격적으로 또 청년을 또 배치하는 거 이재명 후보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으로 보면은 충청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이 충청 표심 자극 잘 될 것 같습니까? 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충청이 캐스팅 보트를 졌기 때문에 충청을 이기는 사람이 대권을 거머쥔다.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고향이 충청이니까. 네. 그래서 충청의 아들 워딩을 따서 공략하는 것 같은데 그 이재명 후보가 먼저 충청을 공략해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가 잘 나왔어요. 이재명한테. 충청 지역 여론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뭐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고 첫 지역을 여기로 삼으면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역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창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수도권 출신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의 특성상 거기를 내 지역 기반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청을 기반으로 좀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도 이 똑같은 충청의 아들은 아니지만 충청의 사위다 이렇게 해서 작전 들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혜경 씨 고향이 이제 충주니까 충청의 사위다. 그래서 근데 충청이 지금 뭐 두 사람 다 원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의 아들이라 충청의 사위다 이게 그렇게 크게 통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 거점으로 한 호소는 크게 양 후보다 예. 먹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청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도 이전 같은 거 정책으로 승부 본 거죠. 네, 정책으로 승부 본 건데 양 후보가 지금 뭐 그러면 정책적으로 DJ 같은 경우에는 DJ 비연합으로 승부를 본 것이고. 네. 상징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충청을 대표하는 인물 연대해서 충청의 표심을 이끌어올 인물도 잘 보이지 않고 예.
지역 거점도 안 맞는 것 같으면 결국 정책인데 정책으로 승부가 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될까요? 이번에 충청은 누구 손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크게 표심이 차이가 나지 예.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뭐 충청을 가고 뭐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임명직 선출직 안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패싱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준 위원장의 기자회견 몰랐다라고 당일 저녁에 여기 YTN과 인터뷰에서 남겼고요. 그리고 충청 유세 일정 역시나 몰랐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얘기는 해줬는데 당대표의 원래 해외 외교사절과의 만남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고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게 없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당대표가 이렇게 일정을 모르고 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도 모를 수 있는 걸까요?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뭐 각상도 50억 있을 때 그때도 이준석 대표는 몰랐잖아요. 네. 원내대표는 아는데 당대표는 모른다. 아마 이준석 대표 마음 은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패싱의 모양새인데 이거는 그 영선의 30대의 당대표가 아니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당원들이 선택한 것을 중진들 또 캠프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오늘 또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패싱 논란이 빚은 데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글쎄요. 당의 분란으로 작용할 요소가 있고 지금 김종인 영입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분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다가 장제원 의원 문제로 다시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지지율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지율이라는 것은 순간이에요. 최근 오늘자 지지율 뭐 KBS 같은 거는 딱 붙었지 않습니까? 동률 지지율 나왔잖아요. 네. 언제까지 윤석열 후보가 계속 높은 지지율 유지한다. 장담 못 하거든요.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떨어지면 또 이준석이든 김종인이든 손 내밀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이준석과 김종인을 홀대하고 나서 나중에 손 내밀면 그걸 또 스무스하게 돌아갈까? 그런 생각했을 때 캠프 후보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 이야기를 여러 인터뷰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100일 전에 우세한 후보가 이길 확률이 몇 %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는 모집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은 윤석열 후보와 김병준 위원장은 조금 어긋나는 모습이 계속돼서. 그러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 최근 뭐 권경의 변호사 진중권 씨 같은 사람하고 치열하게 또 SNS상 논쟁 벌였잖아요. 뭐 권경의 변호사 뭐 장순실이다 이런 표현을 네. 쓰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뭐하러 SNS에 그렇게 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언론에 실리고 이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문고리 4인방이다. 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윤석열 후보나 캠프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대표도 지금 언론 인터뷰가 너무 많아요. 언론 인터뷰가 너무 많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패싱이냐 이것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예를 들어서 YTN이나 또 CBS 인터뷰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이준석이 몰랐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본인 또 스스로 얘기를 하고. 본인이 얘기하고 스타일상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인터뷰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 대표는 인터뷰를 좀 줄이고 언론 뒤에 좀 뒤로 가고 후보를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당 모두 대표들이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하고 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여기 나와서 얘기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솔직히 저는 그런 텐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대표를 띄워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당의 대표가 모두 양당의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이 얘기가 계속되니까 외곽에서 선대위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사실 SNS를 통해서 이제 당대표에 대해서 가장 큰 어른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2030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2030 지지를 받는 대표와 의원의 이야기를
거슬러 간다면은 결국 이 2030의 민심 규현이 좀 생길까요? 지금 어쨌든 2030이 붕 떠 있는 상황이에요. 홍준표, 이준석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이재명이나 윤석열한테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더 뼈아픈 것은 윤석열이죠. 홍준표하고 같은 당에 있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2030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홍준표와 이준석을 홀대하는 모양새다. 그럼 2030의 기분이 좀 좋지 않을 테고. 왜냐하면은 이준석과 홍준표만 우리말 들어줬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게다가 2030 특히 남성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가 들어갔단 말이죠. 네. 이준석 대표가 노골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이거는 또 한 번의 이준석과 2030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 청년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에는 지금 그 이수정 교수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럼 반표미로 가냐. 그렇다고 해서 표가 오진 않거든요. 이거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되 그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또 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렇게 그 2030 남성들의 말 듣다 보면 여성표가 사라진다. 뭐 또 이런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캠프나 후보로서는 어정쩡한 지금 상태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저희가 얘기 남겼었던 청년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양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 지금 방송 직전에 윤석열 후보와 KBS와 인터뷰가 있었는데 지금 50분 넘게 지금 지각을 했다는 얘기가 또 흘러왔습니다. 1시간 정도 지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지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청년들과의 약속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시간이나 기다리게 했다. 만일 원로들과의 만남인데 그렇게 지각했겠냐?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예,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늘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전국 돌 때 안 돌았지 않습니까? 네. 일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첫 일정인데 첫 일정부터 이렇게 사람들 기다리게 1시간씩 그것도 젊은 층 기다리게 하고 이런 것도 시간 배분을 잘해서 캠프가 확실히 짜야 되죠. 이런 것도 다 좀 쌓이면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분단위로 일정을 짠다는 그럼요. 얘기도 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초반에 좀 실수한 부분이 드러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